네가 진짜 그랬어? 이젠 말 좀 해봐. 나까지 괜히 의심받고 있잖아. 나 아니야. 난 진짜로 아니야. 믿어줘. 믿고 말고가 어딨어. 다들 네 말 안 믿잖아. 새벽 넉점, 비질이 덜 된 자갈길 위로 가로등 불빛이 누렇게 번지고 있었다. 오래된 철문 틈에서 나온 강아지 한 마리가 땅바닥을 킁킁대다 파란색 봉투 옆에 멈췄다. 봉투는 비닐에 쌓이지 않은 채 종이 재질 그대로였다. 가장자리는 습기로 약간 젖어 있었고 땅바닥에 눌려 구겨져 있었다. 봉투 위에는 검정색 사인펜으로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설인 두 글자, 나머지 공간은 깨끗했다. 봉투를 처음 발견한 인물은 오전 6시 15분 마을 우편함을 살피러 나온 구이동 동대표 이금자였다. 그녀는 봉투를 집어들자마자 얼굴을 찌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봉투를 손에 들고 천천히 우편함 쪽으로 걸어갔다. 사무실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청소부 이봉자는 봉투를 흘낏 보고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이미 그날 아침 누군가가 집 앞 쓰레기통 위에 누런 종이 하나를 흘린 것을 목격했다고 기억했다. 봉투를 열어본 이금자는 안에 들어있던 쪽지를 꺼내 읽었다. 동네 주민회 회비를 훔친 건 너다. 짧고 단정한 필체였다. 동전 몇 개가 봉투 안쪽에서 덜그럭거리며 흩어졌다. 500원 2개, 100원 3개. 그날 오전 9시 10분 카페 헤이즐넛 앞 의자에 앉아있던 3명의 주민이 동시에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수군거렸다. 아침에 금자 씨가 이상한 봉투 발견했다던데 이름 써 있었다며? 응, 설인이라고 했지. 그 애 맞는 거야? 그 애가 회비를 훔쳤다고? 카페 내부 창가 자리에 앉아 아이스커피를 내리던 설이는 순간적으로 눈을 들었다.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 중 2명이 고개를 살짝 돌려 카페 안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입모양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시선은 일관되게 설인을 향해 있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배달 기사 남자는 종이컵에 빨대를 꽂아 마시던 손을 잠시 멈추고 휴대폰 화면을 슬쩍 넘겼다. 사진이 담긴 메신저 채팅방이었다. 파란 봉투, 그리고 종이에 적힌 메시지. 그 아래 댓글에는 설마 진짜일까? 그동안 착한 척한 거 아냐? 라는 문장이 줄지어 달려 있었다. 같은 시각 동네 문구점 앞 중학생 2명이 음료수를 나눠 마시며 웃고 있었고 그들 옆을 지나던 마을 통장 조용국은 문득 귀를 기울이다가 걸음을 멈췄다. 설인이 그랬대. 회비 훔쳐서 그런 거면 큰일 아니야? 한 학생의 말에 조용국은 눈썹을 찌푸리고 전화기를 꺼냈다. 금자 씨, 그 봉투 아직 있죠?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오전 10시. 카페 입구 앞에 서 있던 금자와 조용국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다른 손님 둘이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바깥으로 나갔다. 조용국은 쪽지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필체가 깔끔하네. 일부러 연습한 듯한 느낌도 있어.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 동전들은 뭐예요? 이걸로 무슨 의미를 전하려는 건지. 두 사람 사이로 청소부 이봉자가 조용히 지나갔다.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끌고 뒷골목 쪽으로 걸어가며 가만히 중얼거렸다. 저 봉투 그 자리엔 새벽엔 없었는데 3시쯤까지는 없었거든. 그녀는 다시 되돌아서면서 카페 안을 흘깃 봤다. 설이는 아직 같은 자리에서 커피 머신을 조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동작은 평소보다 둔했고 손님이 오면 반응이 조금 느렸다. 고객이 주문한 라떼를 내오며 눈을 맞추지 않았다. 그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카페 뒤쪽 작은 창고 안. 창고 문이 살짝 열리자 안쪽에서 누군가의 손이 무언가를 쥐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손에는 동전 2개와 노란 포스트잇이 들려 있었다.
그 옆 벽면에 걸려있던 커다란 시계는 오전 10시 3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전 11시 근처 편의점 앞 출근 교대 시간.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2명이 음료를 들고 나오다 설인이 쪽지 봤대? 라고 말했다. 근처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편의점 아르바이트 민석은 그 대화를 듣고 머리를 돌렸다. 그는 멀리 카페 유리창 안을 바라봤다. 몇몇 사람이 아직도 창문을 들여다보며 안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석은 입을 다문 채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에 들린 계산서 한 장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카페 입구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안쪽으로 짧은 바람이 스며들었다. 오전 9시 45분. 평소 이 시간대면 세 테이블은 기본으로 채워지던 공간에 단 2명의 손님만 앉아 있었다. 평소처럼 모닝커피를 마시던 노인은 메뉴판을 펴지 않았다. 주문대 앞에 서 있던 서리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 인사를 했으나 노인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뒷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2장만 꺼내며 뜨거운 거 하나라고 말했다. 서리는 아무 말 없이 커피 머신 쪽으로 돌아섰다. 바리스타 머신에서 끓는 물이 흐를 때 바깥 유리창에는 지나가는 사람 셋이 동시에 멈춰서서 안쪽을 바라보았다. 그들 중 한 명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손가락으로 유리를 가리키며 무언가를 속삭였다. 서리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머신 아래 놓인 컵을 집어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릴 뿐이었다. 옆 테이블에서는 가게 직원이 조용히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다. 그가 뚜껑을 닫을 때 봉투에서 떨어져 나온 쪽지 조각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재빨리 그것을 주워 손바닥으로 감췄다. 카페 문이 닫히는 순간 짧은 정적이 안쪽으로 스며들었다. 동네 편의점. 민석은 진열대를 정리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계산서를 주웠다. 설인, 걔네 카페 완전 썰렁해졌대. 아침에 들렀다가 다들 그냥 나간다더라. 같은 알바생이 반쯤 웃으며 말했다. 민석은 대꾸하지 않고 계산대를 향해 걸어갔다. 매장 모니터에 붙은 시계는 10시 20분을 가리켰다. 다음 교대가 12시였기에 그는 할 일을 정리하면서도 자꾸 카페 쪽으로 눈이 갔다. 도로 건너편 간판 옆 유리창 안쪽에 서 있는 설인의 모습이 멀리서도 식별됐다. 민석은 팔짱을 끼고 한참을 서 있다가 사장에게 물건 정리 요청을 받고 안쪽 창고로 들어갔다. 창고 안 식음료 박스 사이로 몇 장의 인쇄물이 떨어져 있었고 거기에는 파란 봉투 사진과 문구가 인쇄돼 있었다. 설인, 회비를 돌려놔. 굵은 글씨였다. 민석은 종이를 다시 박스 안에 밀어넣고 문을 닫았다. 정오 직전 인근 구멍가게에서 사탕을 사고 나오던 초등학생 셋이 웃으며 뛰어다녔다. 그중 한 명이 우리 엄마도 그 언니 안 간대. 나쁜 일 했대. 라고 말했다. 민석은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은 곧 다시 카페 창을 향했다. 점심시간 카페는 텅 비었다. 평소 테이크아웃을 주문하던 사무실 직원 셋도 오늘은 나타나지 않았다. 서리는 서서히 주문을 정리한 뒤 계산대 근처를 청소했다. 그녀는 바닥에 먼지를 닦는 동안 중간중간 허리를 폈고 그때마다 주변을 둘러보며 뭔가를 찾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하지만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편의점. 민석은 손님이 물건을 계산하는 동안 다시금 카페를 바라보았다. 주차장 뒤쪽에서 나오던 중년 여성 2명이 설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걔가 아니라면 왜 봉투에 이름이 있었겠어. 누가 장난으로 그런 짓을 하겠냐고. 근데 그의 말로는 자긴 아니랬대. 오히려 어제 일찍 퇴근했다고. 민석은 그 대화를 듣고 나서 커피캔을 진열대에 올려놓다가 멈칫했다. 전고를 넘긴 시간.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다. 회의 주제는 쓰레기 분리배출이었지만 실제 대화의 절반 이상은 파란 봉투 사건에 집중됐다. 이금자는 의자에 앉은 채 작은 메모지를 들고 말했다. 문제는 누가 그런 걸 했냐는 거지. 쪽지를 보낸 사람도 이상하지만 그걸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게 더 이상하잖아. 옆에 있던 조용국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다. 서린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쓴 이유가 뭘까요? 정말 범인이면 본인 이름을 적겠어요? 이봉자는 말없이 종이컵을 들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민석은 가게를 잠시 비우고 카페 옆 편의점 뒷길을 따라 걸었다. 자전거 보관소 뒤편에서 그는 쓰레기 봉투 몇 개와 박스를 지나 카페 외부 환기창 쪽으로 향했다. 창틀 근처 바닥에는 습기가 찬 먼지와 함께 부서진 종이 조각 몇 개가 있었다. 그는 손에 쥔 조각을 살펴보다가 멈췄다. 종이 끝자락에 적힌 글자는 서였다. 그는 조각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갔다. 오후 2시. 카페에는 손님이 없었다. 서리는 계산대 뒤에 앉아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민석은 쓰레기를 비우는 척하며 창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눈에는 서린의 행동이 특별히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물컵을 옮기고 진열대를 닫고 창문을 한번 훑어보는 동작은 며칠 전과 다르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민석은 다시 창고에서 인쇄물을 확인했다. 누군가 어제보다 더 많은 종이를 복사해 붙여두었다. 회비도둑, 당신 맞죠? 라는 문장이 덧붙어 있었다. 민석은 얼굴을 찌푸리고 종이를 뜯어냈다. 그 순간 편의점 사장은 그를 불렀고 그는 종이를 쥔 채 계산대로 걸어갔다. 그날 오후 다시 마주친 조용국은 편의점에 들러 이제 경찰에 말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민석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카페 쪽을 봤을 때 서리는 한 손으로 앞치마 끈을 메고 있었다. 고개는 숙여져 있었고 말없이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민석은 골목길 구석에 쪼그려 앉아 바닥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자리는 봉투가 놓여 있었다는 가로등 아래 아스팔트와 시멘트 경계선이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작은 모래 조각들과 눌린 담배꽁초 사이로 반쯤 녹슨 못 하나가 튀어나와 있었다. 길게 휘어진 금속은 누군가가 밟았던 흔적처럼 꺾여 있었고 주변 흙은 습기를 머금은 채 마르지 않고 남아 있었다. 민석은 손에 쥔 휴대폰으로 못 주위를 여러 각도로 촬영했다. 그중 2장에는 못 근처를 스친 듯한 운동화 자국이 함께 찍혔다. 그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확대하며 신발 밑창의 홈 간격과 방향을 살폈다. 그것은 평범한 남성용 운동화로 보였고 굽이 거의 닳아 있었다. 동네 미용실. 다영은 거울 앞 손님 머리를 자르던 중 민석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못 하나 발견. 사진 보낼게. 다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위질을 잠시 멈추고 머리칼을 빗질했다. 옆에 앉은 손님은 조용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파란 봉투 사건 말이에요. 경찰에 말 안 하나 봐요? 라고 말했다. 다영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다. 민석은 못사진을 다영에게 보낸 뒤 근처 자전거 보관소를 살폈다. 땅바닥은 깨진 타일과 흙먼지가 섞여 있었고 모서리에는 신문지 몇 장이 구겨져 있었다. 그는 못과 신발 자국이 이어진 방향을 기준으로 이동 경로를 추정하며 몇 걸음 옮겼다. 이내 나타난 것은 2번째 신발 자국. 이번에는 못과 다소 거리가 있었지만 동일한 패턴이 반복됐다. 민석은 다시 카메라를 꺼내 각도를 바꾸며 사진을 남겼다. 자국은 점점 마을 도서관 뒷길 쪽으로 이어졌다. 도서관 옆 골목은 평소 사람들의 통행이 적고 가로등 간격이 넓어 새벽 시간대에는 거의 어둡게 유지되었다.
민석은 자국을 따라 걷다가 벽에 기댄 재활용 박스를 살폈다. 박스 옆에는 작고 얇은 진흙 자국이 벽을 따라 번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담배꽁초 3개가 정렬된 듯 나란히 떨어져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민석은 카페를 찾았다. 서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말없이 테이블을 닦고 있었고 계산대에선 신문지 하나가 접힌 채 놓여 있었다. 신문지에는 주민회 회비 사라져라는 소제목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실려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아니었지만 봉투와 유사한 물체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장면이었다. 민석은 신문지를 뒤적이다가 서린에게 말을 걸지 않고 그대로 나왔다. 그는 다시 못을 발견한 자리로 돌아가 주변을 수색했다. 이내 지면의 흙 속에서 작은 비닐 조각 하나를 꺼냈다. 비닐 조각은 한쪽이 검게 그을려 있었고 일부 글자가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회비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인쇄돼 있었다. 민석은 조각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넣은 뒤 다시 골목길 반대편으로 향했다. 골목 끝 공용 쓰레기 수거소 근처. 거기엔 비닐봉지 몇 개와 철제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다. 민석은 쓰레기통 뒷면에 묻은 진흙을 손끝으로 쓸어내며 바닥을 관찰했다. 동일한 운동화 자국이 먼지 사이로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자국은 근처 외벽 쪽으로 이어졌고 벽돌 사이사이에 검은색 기름 자국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오후 마을회관 뒤쪽 마당, 주민 3명이 흙을 푸고 있었다. 민석은 조용히 다가가 혹시 이 못 본 적 있으세요? 라며 사진을 보여주었다. 한 남성이 고개를 갸웃하다가 말했다. 저건 오래된 거네. 저기 철제 울타리에서 빠진 걸지도 몰라.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울타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울타리 중 한 군데는 고정쇠가 빠져 있었고 그 밑에 작게 휘어진 못이 하나 더 박혀 있었다. 그는 2개의 못을 비교하면서 자국의 방향과 일치를 확인하려 했다. 근처에서 흙을 푸던 노인은 그를 흘낏 바라보다가 그게 중요한 단서라도 되는 거요? 라고 물었다. 민석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복되는 자국은 우연이 아닐 수 있거든요. 라고 짧게 대답한 뒤 땅을 한 번 더 찍고 자리를 떴다. 이발소. 다영은 손님이 빠진 틈을 타 미용실 CCTV를 잠시 돌려보았다. 골목 반대편에 설치된 카메라는 새벽 시간을 지나치며 가로등 근처를 찍고 있었다. 다영은 재생 속도를 조절하며 특정 프레임에서 영상을 멈췄다. 가로등 아래에 어렴풋이 보이는 실루엣이 있었다. 서린과는 다른 키와 체형. 그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민석은 다시 못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 주변 건물의 외벽 각도를 계산했다. 실루엣이 나타났던 방향은 자국이 이어진 경로와도 일치했다. 그는 다영에게 화면 저장해줘요. 위치랑 시간도 같이 최대한 확대해서 라고 말했다. 다영은 USB에 옮길게요 라고 짧게 답했다. 민석은 휴대폰으로 자국과 못, 진흙, 비닐 조각, 외벽 흔적 사진을 차례로 정리하며 파일명을 붙였다. 그는 주변의 모든 요소를 눈으로 다시 훑은 뒤 골목 끝 쓰레기통 쪽으로 몸을 돌렸다. 미용실 뒤편 사무 공간, 다영은 창고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섰다. 벽 쪽에 설치된 작은 모니터와 녹화기기를 조작하며 시간을 조율했다. 골목 반대편 식당 외벽에 부착된 렌즈는 오전, 오후, 심야 시간까지 모두 촬영되도록 설정되어 있었고 다영은 촬영 날짜와 시간을 일일이 돌리며 재생을 반복했다. 녹화 영상 속 가로등 불빛 아래 움직이는 그림자가 프레임 단위로 반복되었고 어느 순간 한 인물이 봉투가 놓인 자리에서 멈춰 선다. 다영은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다. 실루엣은 남성이었고 체격은 마른 편이었으며
어깨가 비대칭으로 기울어 있었다. 오른팔을 약간 아래로 떨어뜨린 자세로 골목에 접근했고 손에 무엇인가를 쥔 채 바닥에 내려놓는 동작이 포착되었다. 다영은 마우스를 옮겨 해당 구간을 잘라내 USB에 저장했다. 저장 중 장치에서 약한 소음이 발생하자 그녀는 고개를 돌려 미용실 내부를 살폈다. 대기 중이던 손님은 잡지를 넘기며 화면 쪽을 힐끗 쳐다봤다. 같은 시각 민석은 카페 옆 쓰레기 보관소에서 발견한 자국의 길이를 재고 있었다. 그는 자국 끝에서 방향을 바꿔 보관소 벽면을 따라 이어지는 선형 흔적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다시 확대했다. 사진 속 흔적은 CCTV에서 본 인물의 걸음 방향과 일치했다. 민석은 골목 방향으로 이동해 이발소로 향했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다영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녹화된 거 있어요? 라고 물었고 다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건넸다. 이 사람 새벽 4시쯤에 찍혔어. 어깨가 약간 비틀려 있고 걸을 때 왼쪽 발을 끌더라. 민석은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으며 이제 사람만 찾으면 되겠네요. 라고 짧게 대답했다. 동네 반상회 사무실. 주민대표 이금자는 마을 게시판 앞에서 사진 2장을 비교하고 있었다. 한 장은 파란 봉투의 사진, 다른 하나는 CCTV 영상에서 추출된 실루엣이었고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누군가에게 전화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통장 조용국이 그 사람 혹시 청년회 간부 아니야? 근수 말이야. 걷는 거 이상하잖아. 라고 말했다. 이금자는 손에 든 사진을 다시 쳐다보며 그 친구 예전에 오른쪽 발목 다쳤었다고 했던 거 기억나네. 그래서 살짝 절었지. 라고 대답했다. 이봉자는 옆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머그잔을 내려놓으며 그래도 증거가 없으면 단정 못해요. 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에 이금자는 고개를 돌려 USB를 바라보았다. 오후 카페 내부. 서리는 카운터 정리를 마친 뒤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다. 다영이 카페로 들어와 작은 노트를 내밀었다. 노트 안에는 신발 자국 사진, CCTV 이미지, 동선 지도 등이 간략히 정리되어 있었고 다영은 이거 당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따로 있어. 우리 이제 얼굴만 확인하면 돼. 라고 말했다. 서리는 아무 말 없이 노트를 들여다봤다. 그녀의 눈동자는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고 손은 노트 위에서 천천히 멈췄다. 민석이 카페로 들어오며 이거요 라며 종이 하나를 내밀었다. 종이에는 CCTV 영상의 일시, 위치, 인물 동작이 세세히 적혀 있었고 가장 아래에는 좌측 어깨 하강, 좌측 신발 마모라는 문장이 굵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근수라는 이름이 연필로 작게 적혀 있었다. 저녁 무렵 민석과 다영은 다시 CCTV 원본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 미용실 사무 공간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각도별로 영상을 재생하며 프레임별 동작을 정리했다. 골목에 진입한 실루엣은 처음에는 천천히 걷다가 갑자기 멈추었고 오른손을 주머니에서 꺼내 파란 봉투를 꺼내는 장면이 나타났다. 다영은 이 정도면 결정적인 거야. 얼굴이 안 나왔지만 체형, 걷는 습관, 방향까지 다 맞잖아 라고 말했다. 민석은 맞아요. 발자국하고 못 위치도 딱 맞아떨어져요 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화면을 멈춘 채 인물의 뒷모습을 캡처하여 인쇄했다. 인쇄물은 다시 노트에 첨부되었고 각 항목 옆에 일자와 시간, 장소가 표기되었다. 그들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고 영상 분석은 계속 이어졌다.
다영은 인쇄된 CCTV 캡처본과 민석이 정리한 발자국 사진을 대조표 위에 나란히 놓았다. 사진상의 실루엣은 어깨의 기울기, 발을 끄는 형태, 봉투를 내려놓는 순간의 동작까지 세밀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발자국 사진은 동일한 방향과 간격으로 배열된 6장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식탁 위를 작업대로 삼고 벽에 붙인 동선 지도를 기준으로 사건 전개 시점을 정리해 나갔다. 민석은 지도에 구부러진 못 발견 지점을 표시하고 그 지점에서 실루엣이 나타난 CCTV 위치까지 이동 방향을 화살표로 연결했다. 다영은 옆에서 선 굵기를 조정하며 발을 끄는 습관이 여기서 확실히 보여 4번째 자국부터 오른발 뒤꿈치가 깊게 찍혔어 라고 말했다. 민석은 봉투 놓은 위치도 정확히 그 앞이었고요 라고 덧붙였다. 근처 식당에 앉아 있던 주민 장도식은 마당을 내다보다 두 사람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동료 주방장에게 이상해. 요즘 저 둘이 골목마다 다니면서 뭔가 쳐다보고 다녀 라고 말했다. 주방장은 그거 아니야. 봉투 사건. 들었지? CCTV에서 이상한 사람 나왔다고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은 이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까지 전달됐고 수분 만에 식당 안에는 청년회 간부라는 단어가 반복되기 시작했다. 동선 분석을 마친 민석은 다영에게 이제 여기까지 확인됐으니까 그 다음 이동 경로 추정해야 해요. 여기서 어디로 갔는지 라고 말했다. 다영은 자전거 보관소 지나서 마을 도서관 뒷문 쪽일 거야. 그쪽 CCTV 확인할 수 있을까? 라고 되물었다. 민석은 도서관 관리인은 통장 조용국하고 친하니까 한번 말해볼게요 라고 대답하고 휴대폰을 들었다. 반상회 사무실. 조용국은 다용도 수납장 옆에서 오래된 노트북을 꺼내고 있었다. 그는 민석의 전화를 받고 도서관 쪽은 오래된 기계라 화질은 나쁠 거야. 그래도 뭐라도 나오면 좋지 라고 말했다. 그는 곧장 도서관 쪽 관리실로 향했고 창고 겸 사무 공간에 놓인 모니터를 켰다. 모니터에는 도서관 후문을 비추는 렌즈가 연결돼 있었고 새벽 시간대의 기록이 느리게 재생되었다. 조용국은 특정 시간대를 설정하고 녹화를 되돌려봤다. 화면에는 어둠 속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인물의 뒷모습이 나타났고 그 인물은 외투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조용국은 화면을 정지한 뒤 해당 장면을 저장하고 다영에게 보냈다. 다영은 곧장 그 파일을 받아 민석에게 전달했고 두 사람은 그것을 확대하여 기존 자료와 비교했다. 걷는 속도, 상체 기울기, 골목 이동 방향까지 모두 유사했다. 다영은 캡처 이미지 위에 투명한 필름지를 덧대고 신체 윤곽을 그려 분석했다. 그날 저녁 이발소에는 머리 손질을 받으러 온 주민들이 많았다. 한 손님이 다영에게 요즘 그 봉투 사건 풀렸다면서 누구래? 라고 물었다. 다영은 아직 그냥 추정만 있을 뿐이에요 라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말은 곧 가게 전체로 퍼졌고 밖으로 나가던 손님 셋은 골목을 지나며 근수가 그랬다더라는 말을 서로 주고받았다. 그 말은 다음 날 아침 시장 입구에서도 들려왔다. 민석은 채소를 고르던 이금자에게 인사를 건네며 혹시 어제 도서관 CCTV 확인하셨습니까? 라고 조심스레 물었다. 이금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봤지. 얼굴은 안 나왔지만 자세가 똑같더라고 라고 말했다. 그 말은 곧 이어진 주민회 회의에서도 언급되었고 서류 정리를 하던 이봉자는 손에 든 펜을 잠시 멈추었다. 그녀는 조용히 결국 다 돌아오네, 결국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날 오후 다영과 민석은 이발소 벽면에 대조표를 정리했다. 종이 6장, 사진 9장, 동선지도 2장이
겹겹이 붙여졌고 그 위에는 CCTV 화면에서 캡처한 인물의 이동 방향이 빨간 선으로 표시되었다. 민석은 이제 단 하나만 더 있으면 확정할 수 있어요. 근수가 그날 그 복장을 입고 있었다는 증언이나 사진이라고 말했다. 다영은 그 복장, 회관 행사 때도 입었던 거랑 똑같아. 그 회색 외투, 왼쪽 주머니에 구멍 나 있었잖아 라고 말했다. 민석은 곧장 사무실로 향했고 반상회 행사 사진이 저장된 파일을 확인했다. 행사 사진 속 근수는 회색 외투를 입고 있었고 왼쪽 주머니 옆에는 얼룩 같은 것이 보였다. 민석은 사진을 인쇄해 다시 자료에 추가했다. 모든 자료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되었고 다영은 말없이 탁자에 앉아 손끝으로 도서관 CCTV 이미지를 가리켰다.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골목 지도를 내려다보며 한 걸음씩 지점을 되짚었다. 식당 앞, 가로등 밑, 도서관 뒷문, 쓰레기 보관소. 4개 지점은 곧바로 연결됐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자료 위의 수치를 조용히 계산해 나갔다. 비가 내린 다음 날 심야, 마을의 작은 골목들은 물기를 머금은 채 어둠에 잠겨 있었고 민석은 머리에 후드를 눌러 쓴 채 통신기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 옆에는 다영이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 끼우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좁고 휘어진 골목 초입으로 향해 있었다. 낮에 확보한 영상의 인물과 동일한 체형을 가진 근수가 동네 작은 술집에서 나와 뒷문을 통해 골목으로 들어선 것이 포착되자 민석은 다영의 팔을 툭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영은 통신기기의 버튼을 눌러 기록을 시작했고 민석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쫓았다. 골목은 세 방향으로 갈라졌고 근수는 좌측 담벼락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일정했지만 좌측 어깨가 살짝 기울어 있었고 발 뒤꿈치를 끄는 동작이 반복되었다. 민석이 빠른 걸음으로 따라 붙자 근수는 무언가 인기척을 느낀 듯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시야가 마주쳤고 근수는 주먹을 쥔 채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다. 민석은 곧장 뒤쫓았고 다영은 그 모습을 확인하자 곧장 우회도로 쪽으로 뛰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철제문이 하나 열려 있었고 민석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문은 녹이 세울어 있었고 부딪히며 금소금이 울렸다. 근수는 뒤를 돌아보며 쓰레기통을 밀어 넘겼고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뚜껑과 빈 깡통이 사방으로 튕겨 나갔다. 민석은 그것을 밟고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었다.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몸을 일으킨 그는 계속 달렸다. 다영은 차량 사이를 빠르게 통과하며 우측 골목으로 진입했고 그곳에서 근수의 모습이 다시 포착됐다. 그녀는 양손으로 휴대기기를 고정해 녹화를 계속했다. 근수는 한참을 달린 끝에 재개발 예정지 외벽 앞에서 멈춰섰다. 숨을 몰아쉬던 그는 뒷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철문을 열려 했지만 손이 덜덜 떨려 쉽게 돌아가지 않았다. 그 순간 민석이 도착했고 근수는 열쇠를 뒤로 던져버리며 도망쳤다. 다영은 열쇠 꾸러미를 주워 확인했다. 열쇠 고리에 청년회 창고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고 다영은 그대로 열쇠를 가방에 넣었다. 민석은 다시 근수를 쫓아 나섰고 좁은 골목 끝자락에 설치된 마을 방송 스피커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방송음에 민석과 근수 모두 발걸음을 멈추었고 다영이 휴대기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에서 영상이 흘러나왔다. 영상 속 인물은 근수였다. 그가 가로등 아래 서서 파란 봉투를 꺼내는 장면, 주위를 살피는 모습, 봉투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음을 옮기는 장면이 연속해서 재생되었다.
방송은 골목 끝에 설치된 다른 스피커로도 이어졌고 소리를 들은 주민 몇몇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움켜쥐고 있었고 민석은 그의 앞에 멈춰섰다. 잠시 후 다영이 도착했고 그녀는 열쇠 꾸러미를 꺼내 민석에게 건넸다. 민석은 그것을 한번 들여다본 뒤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 넣었다. 그들의 숨소리만이 골목에 남았다. 골목 끝에 설치된 스피커에서는 여전히 영상의 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영상 속 인물은 골목 가로등 아래서 봉투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벗어나는 장면이었다. 민석은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근수의 옷차림과 비교했고 회색 외투와 축 처진 어깨선이 영상 속 실루엣과 일치한다는 것을 즉시 파악했다. 다영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스피커 옆에 달린 마이크를 켜고 볼륨을 높였다. 영상은 마을 전역에 설치된 방송망을 통해 순차적으로 퍼졌고 그 소리는 이발소, 식당, 구멍가게, 반상회, 사무실에까지 들려왔다. 영상이 흘러나오는 동안 주민들의 반응은 빠르게 확산됐다. 시장 골목을 지나던 이금자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며 근수 맞지, 그 애다. 회색 점퍼에 저 어깨, 저렇게 걷는 건 근수밖에 없어 라고 말했다. 반상회 사무실에서 종이를 정리하던 조용국은 방송 소리를 들으며 잠시 멈춰 섰고 옆에 있던 이봉자는 창밖을 보며 진짜로 저 애였네, 설인이 아니라 라고 짧게 중얼거렸다. 이발소에 있던 5명의 손님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침묵했다. 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할 틈도 안 줬는데 라고 말했다. 다른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애한테 미안하네 라고 덧붙였다. 민석은 근수의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근수는 주먹을 쥐고 아래만 보고 있었고 다영은 열쇠 꾸러미와 함께 가져온 자료 일부를 꺼내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이게 CCTV 캡처본이에요. 봉투 내려놓는 장면 그대로 나옵니다. 신발 자국, 걷는 각도, 회색 외투 다 기록돼 있어요. 라고 말했다.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골목으로 몰려들었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다시 재생하며 다른 이들에게 설명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처음부터 이상하더라니, 설인한테 죄송하다고 말해야지 라는 말들이 섞여 나왔다. 근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의 옆으로 누군가 다가왔고 그는 뒷걸음질 치듯 벽에 등을 붙였다. 다영은 방송을 끄고 마을 반상회 회의록 복사본을 꺼내 들었다. 거기에는 회비 납부 내역과 함께 사건 직전까지 근수가 회계를 맡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조용국이 골목으로 들어와 민석의 옆에 섰다. 그는 이건 회장단 회의에 올려야겠어. 이 상태로 덮을 수는 없지 라고 말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은 다 나왔습니다. 오해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라고 짧게 대답했다. 설이는 카페에 있다가 골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그 자리에 섰고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향했다. 몇몇 사람들은 다가와 정말 미안했어. 그때 우리가 너무 성급했지라며 말을 건넸고 누군가는 우리 아들도 이상하게 말했는데 혼내야겠다며 뒤늦은 사과를 건넸다. 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한번 끄덕였다. 누군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음료를 주문했고 민석은 그것을 유리창 너머로 확인했다. 근수는 결국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옆길로 빠져나갔고 몇몇 사람이 뒤따르려 했으나 조용국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조용국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정리야. 누구를 쫓기보단 뭘 바로잡을지 생각해야 해 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영은 설인 쪽으로 걸어가 그녀와 짧은 눈인사를 나누었다. 그 옆에서 민석은 다시 골목 바닥에 못자국을 밟아 확인하며 그것이 다시는 다른 누군가를 향한 비난의 증거가 되지 않도록 기록을 봉인했다. 해가 골목 건물 옥상을 넘기기 직전 주민회는 주차장을 임시 무대로 바꾸기 시작했다. 대여한 음향 장비는 입구 옆에 설치되었고 철제 의자와 평상 2개가 무대 앞쪽에 나란히 놓였다. 반상회 회장이 손에 든 종이를 들여다보며 조용국에게 말했다. 오늘은 형식 없이 하자. 그냥 같이 앉아 있는 걸로 충분해. 조용국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 배치를 다시 정리했다. 마을회관 창고에서 스피커와 마이크를 옮겨오던 다영은 무대 위 구석에 전선을 연결했고 민석은 전등을 설치하던 청년 2명과 함께 사다리를 잡았다. 서리는 카페 유리창 안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카페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테이블 하나는 외부로 끌어내어 컵과 물티슈를 올려두었다. 그녀는 앞치마를 풀고 손에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첫날 발견되었던 것과 동일한 파란색 종이 봉투였고 내부는 비어 있었다. 봉투의 윗부분은 다시 구겨졌고 이름이 적혀 있던 부분은 접혀 있었다. 민석이 다가와 여기 사람들 다 모였어요. 자리 비워도 돼요. 라고 말했고 서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후 봉투를 들고 골목 끝 무대로 향했다. 골목을 따라 설치된 간이 조명 아래 주민들은 하나둘 자리에 앉았다. 반상회 회장이 마이크를 들고 입을 열었다. 오늘은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들을 차례니까요.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고 그 가운데 서리는 무대 옆 쓰레기통으로 걸어갔다. 손에 들린 파란 봉투를 들어 보여준 뒤 말없이 뚜껑을 열고 봉투를 안에 넣었다. 종이 봉투는 쓰레기 더미 위에 얹혔고 그것을 본 주민 몇 명은 손을 맞잡았다. 카페 단골 손님이던 노인은 일어나 서린 다시는 그 자리에 있지 마. 창문 너머에 가두지 말고 나와 우리랑 같이 있자며 말했고 그 말에 몇몇 사람이 박수를 쳤다. 민석은 옆에서 말없이 다영을 바라봤다. 다영은 의자에 앉은 채 민석의 시선을 확인하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두 사람은 무대에서 한 걸음 물러서 서로를 향해 마주 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손짓도 없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맞닿아 있었다. 행사는 정해진 순서 없이 이어졌다. 한 주민은 이 동네 이번 일 겪고 나서 조금 덜 말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라며 말했고 다른 이는 소문 내기 전에 직접 보자고 그거 하나 지키자고요 라고 덧붙였다. 아이 둘이 앞쪽 평상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고 마이크를 쥔 중년 여성은 내년 주민회 총회 때는 신임 간부 뽑읍시다 라며 웃었다. 조용국은 나무 판자에 앉아 다영에게 귓속말로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이야 라고 말했다. 다영은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았겠지만요. 어쨌든 이게 끝이죠 라고 짧게 답했다. 잔치는 큰 소리 없이 흘러갔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차례대로 돌아갔다. 서리는 마지막까지 남아 무대 주변을 정리했다. 민석은 무대 아래에 남은 종이 조각을 주었고 그 조각에는 회비라는 글자가 일부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을 쓰레기 봉투에 넣고 뚜껑을 덮었다. 다영은 전선을 회수하며 카페 쪽을 바라봤고 유리창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다시 켜지고 누군가는 평상에 앉아 고양이에게 사료를 부어줬다. 회장은 종이컵에 커피를 담아 조용히 서린에게 건넸고 그녀는 그것을 받았다. 민석은 다영과 함께 무대 뒤편 의자를 정리했고 철제 스피커는 다시 반상회 창고로 들어갔다. 파란 봉투는 쓰레기통 안에서 더는 주목받지 않았다.
쓰레기 봉투는 그날 밤 회관 뒷마당에 쌓였고 다음 날 청소부 이봉자가 그것을 수거했다. 이봉자는 특별한 말 없이 봉투를 던졌고 차에 실린 쓰레기들은 종량제 봉투 속으로 밀려 들어갔다. 골목은 다음 날 오전에도 평소처럼 조용했다. 안녕하세요.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해당 사연은 작은 동네에서 벌어진 회비도난 사건을 둘러싼 오해와 추적 끝에 진실이 밝혀지는 이야기입니다. 서린이라는 이름이 적힌 파란 봉투 한 장이 의심의 중심이 되면서 그녀는 마을 전체의 시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끈질긴 관찰과 추적으로 진범이 드러났죠. 이렇게 누명을 벗는 과정이 조금만 더 빨랐다면 서린이 겪은 고통도 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누군가를 의심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